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힘. 이 힘을 손에 넣은 나라들은 모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훨씬 복잡하죠. 과학자들의 천재성, 정치가들의 야망, 그리고 첩보전 속에 숨은 배신과 살인. 핵무기의 탄생은 단순한 과학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가 신의 영역에 발을 들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터뜨린 지 70년. 지금 이 지구 위에는 단 10개의 나라만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그 버튼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힘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피와 비밀이 흘렀는지,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1938년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실험실 안에서 과학자들이 원자를 쪼개며 신의 불꽃을 현실로 끌어내던 순간이었죠. 그들이 발견한 건 에너지가 아니라 세계를 영원히 바꿔버릴 공포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듬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이 기술이 무기로 사용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2차 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비밀 작전을 시작했고, 영국과 캐나다의 과학자들까지 합류시켜 거대한 연구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예산은 국가 전체 GDP의 거의 2%에 달했으니 얼마나 큰 국가적 사업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독일 역시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지만 미국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였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뒤 같은 해 7월 트루먼 대통령이 포츠담 회담에서 스탈린, 처칠과 독일 분할을 논의하고 있을 때였죠. 바로 그 순간 트루먼은 뉴멕시코에서 실시된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했다는 극비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미국이 새로운 무기를 일본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알렸고, 이미 자신만의 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스탈린은 미국이 자신들보다 앞서 나갔다는 사실에 내심 분노했습니다. 이듬달인 8월,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펜맨을 투하해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죠. 소련은 1941년부터 핵무기 연구를 시작했던 두 번째 국가였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의 과학자들이 갑자기 핵무기 관련 논문 발표를 중단한 것을 보고 이들이 비밀 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의심했던 것이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을 목격한 소련은 프로그램을 급격히 가속화했습니다. 소련은 미국을 감시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이중 스파이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을 위험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훔친 미국 설계도만 완전히 믿지 않고 포로로 잡은 독일 과학자들을 활용해 자체 연구를 병행했죠. 결국 미국 설계를 참고하면서도 독자적인 검증을 거쳐 예상보다 빨리 1949년에 카자흐스탄에서 RDS 스원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미국의 핵 독점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고 본격적인 냉전 군비 경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 핵 보유국이 된 영국의 사연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니까요. 이론적으로 미국은 유럽의 좋은 친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 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1940년부터 튜브 알로이라는 코드명으로 핵무기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보다도 앞선 것이었어요. 독일에서 탈출한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 연구를 개척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자원 부족으로 모든 작업을 미국에 이관해야 했습니다. 퀘벡 협정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이 핵기술을 완성하면 서로 공유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미국이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하고 사용했을 때 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며 최종 결과물을 영국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배신감을 느낀 영국은 자체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는데 이미 많은 기초 작업을 해뒀고 전 세계 우라늄 공급망에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952년 호주 인근 몬테벨로 제도에서 허리케인 작전이라는 첫 번째 시험을 성공시켰죠. 한편 소련이 1949년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핵무기를 개발하자 미국은 즉시 수소폭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일반적인 원자폭탄이 핵분열을 이용해 원자를 쪼개는 것과 달리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통해 원자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이에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 같은 과학자들은 인류에게 극도로 위험하다며 수소폭탄 개발을 만류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1952년 개발 승인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같은 해 아이비 마이크라는 첫 번째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켰는데 그 위력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보다 450배나 강력했습니다. 소련도 1955년 RDS-37이라는 수소폭탄을 완성했고 영국은 1957년 그래플 작전으로 수소폭탄을 시험했어요. 이런 새로운 수소폭탄 위협 때문에 미국은 그 다음 해인 1958년 영국과의 핵 협력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국가인 프랑스는 이미 맨해튼 프로젝트에 몇 명의 과학자를 파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주로 에너지 활용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수에즈 위기의 굴욕과 미국 소련 간 긴장 고조로 프랑스는 자체적인 억제 전략을 원하게 되었고 유럽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유지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영국보다도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에 훨씬 더 강하게 반대했는데 프랑스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 다소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거의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이 이러한 노력을 주도했는데 프랑스가 진정한 주권국가이자 강대국이 되려면 핵무기가 필수라고 천명했어요. 그는 또한 나토와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원했습니다. 니제르, 가봉, 마다가스카르 등 식민지에서 우라늄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과학자들은 쉼없이 연구했습니다. 1960년 사하라 사막의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제르부아즈 블레라는 첫 번째 실험을 성공시켰고 1968년에는 수소폭탄까지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핵무기를 원하는 다섯 번째 국가였어요. 처음에는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는데 소련이 중국을 유용한 동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시작하자 중국의 마오쩌둥은 흐루시초프의 서방에 대한 온건한 접근이 너무 유화적이며 진정한 공산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흐루시초프는 중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지원을 철회하며 중국을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개발을 계속했어요. 상당한 자원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1094년 신장 지역의 큰 마른 호수에서 596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첫 번째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32개월 만에 첫 번째 수소폭탄을 시험했는데 이는 어느 나라도 핵분열에서 핵융합폭탄으로 전환한 속도 중 가장 빠른 기록이었어요. 여섯 번째 국가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특별히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핵무기의 존재를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개발 시기나 보유량을 아무도 모르지만 많은 세부 사항들이 유출되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50년대부터 핵에너지 분야에서 프랑스와 협력해왔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이 네게브 사막에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1963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미국이 그 시설이 폭탄이 아닌 에너지로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지연시켰으며 나중에 무기 제조로 밝혀진 숨겨진 지하 시설을 감추면서 제한적이고 신중한 검사만 허용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리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핵무기 획득에 집착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당시 가까운 동맹이 아니었던 미국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케네디의 후임인 린든 존슨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막는데 훨씬 덜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1967년경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핵 능력은 60년대 내내 소문과 추측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큰 폭로는 1986년 말에 나왔어요. 디모나 핵연구센터에서 일했던 이스라엘 기술자 모르데카이 바누누가 이스라엘을 떠나 영국 언론에 자신이 직접 찍은 대량의 사진들과 그 시설이 실제로 무엇에 사용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들을 유출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여성 모사드 요원에게 유인되어 납치되었는데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생각했다가 체포되어 이스라엘로 송환되었어요. 비공개 재판에서 간첩 및 반역 혐의로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도 언론 접촉과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가석방 조건 위반과 언론과의 접촉, 이스라엘 출국 시도로 여러 차례 재수감되었습니다. 그의 폭로로 인해 이스라엘이 수소폭탄도 개발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7번째 국가인 인도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 주로 파키스탄과 중국으로부터의 억제와 보호를 위해 이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는 194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완료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인도는 1962년 히말라야에서 중국과의 국경 전쟁에서 패배한 뒤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핵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캐나다와 미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원자로 공급을 받았지만 비밀리에 이를 무기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1974년 라자스탄 사막에서 스마일링 부다라는 코드명으로 실시된 것이었는데 평화적 핵폭발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어요. 인도가 에너지 목적으로 제공받은 캐나다 원자로를 사용했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각국이 이런 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정하는 데 합의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인도는 미래에 필요할 경우 무기화 방법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면서도 기술을 완전한 탄두로 무기화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제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 정치인들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 제조에 반대했기 때문에 90년대까지 완성되지 않은 느린 과정이었어요.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 중 가장 독특한 사연을 가진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우라늄 매장량 중 하나를 보유했는데 이는 핵무기의 핵심 재료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잠재적으로 소련과 이스라엘에게도 공급해왔어요. 대부분은 평화적 에너지 원자로용이었지만 1948년 이후 일부는 무기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1960년대와 70년대 나미비아와 앙골라에서 확산되고 있던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무기 개발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았고 남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으며 보호받을 동맹국도 많지 않았어요. 1977년 칼라하리 사막에 실험시설을 만들고 폭탄을 거의 터뜨릴 뻔했지만 소련 위성이 이를 발견하고 미국에 보고하여 국제적 압력과 반발로 1979년 실험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위성은 인도양에 있는 남아프리카가 통제하는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에서 2번의 밝은 섬광을 감지했는데 이는 벨라 사건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가 공동으로 실시한 핵실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남아프리카가 자체 프로그램을 위해 이 연구의 일부를 얻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무기를 실험하도록 허용했을 거예요. 당시 아직 작동 가능한 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남아프리카는 1980년대 중반까지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거의 같은 위력의 핵폭탄 6개를 제조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달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대량의 우라늄 공급을 대가로 받은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는 무기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이스라엘과 유사하게 적대적인 세력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사라지고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종료되면서 다음 정부에 핵무기를 넘기는 것을 두려워해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고 폐기한 국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남아프리카는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세계에 인정했습니다. 설계도는 파괴되었고 농축 우라늄은 핵시설 금고에 보관되었는데 2007년에 무장 침입자들이 시설에 침입하여 그 재료를 훔치려다 저지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무기화된 우라늄이 잘못된 손에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1970년대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이 과정을 시작한 9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1971년 가장 큰 라이벌인 인도가 동파키스탄을 방글라데시로 독립시켰을 때 총리는 인도가 폭탄을 만들면 풀이나 나뭇잎을 먹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도 하나 만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인도가 1974년 스마일링 부다 실험을 한 뒤 따라잡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압둘 카디르 칸이 네덜란드 핵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라늄 농축 방법에 대한 최고 기밀 정보를 훔쳐 파키스탄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파키스탄 핵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폭탄 개발을 위한 전문 지식과 재료, 청사진을 제공한 중국의 상당한 도움도 받았어요. 중국도 인도를 경쟁자 중 하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동맹을 원했고 파키스탄에 무기를 제공하는 이점을 봤던 거죠.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파키스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파키스탄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핵심 동맹이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이 동맹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고 파키스탄이 미국의 군사 자금을 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눈 감아 주었습니다. 1998년 인도는 열핵 폭탄을 포함해 5개의 비평화적 핵탄두를 폭발시켰습니다. 몇 주 후 파키스탄이 이에 대응하여 라스코 산맥에서 지하폭탄 5개를 폭발시켜 첫 번째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최신 핵무장 국가가 되었어요. 인도는 선제 불사용 정책을 운용하여 억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러한 무기가 자신들에게 사용된 경우에만 보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선제 사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인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많은 면에서 파키스탄에게 효과적이었지만 여러 국가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요. 파키스탄이 어떻게 대응할지 두려워 많은 분쟁에서 인도의 대응이 약해졌거든요. 인도군 대변 인도 파키스탄의 핵 선제 사용 위협 때문에 인도가 재래식 군사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에서 핵 청사진을 훔친 혐의로 언급된 압둘 카디르 칸은 파키스탄 핵 프로그램의 아버지로 불리며 2004년 북한, 이란, 리비아에 핵무기 기술을 불법 판매했다고 자백했어요. 이들 국가가 모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술에 통제되지 않은 확산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한 10번째이자 마지막 국가가 되었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핵무기가 자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세계의 권력을 주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오랜 라이벌인 한국과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소련은 처음에 평화적 에너지 목적으로 최초의 핵 연구 시설을 개발하도록 도왔어요. 많은 북한 과학자들이 소련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무기 개발 지원 요청을 거부했고 1970년대 북한은 독자적으로 대규모 천연 우라늄 매장지를 활용해 자체 핵 프로그램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라늄을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필수적이었어요. 1980년대 미국은 북한이 사용하고 난 핵연료를 무기 제조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비밀리에 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어요. 1994년 미국은 평화적 핵 에너지 생산을 허용하면서도 현재의 흑연 원자로처럼 무기 제조에 사용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 이 거래에 동의했지만 양국 간 신뢰 부족으로 2002년 결국 결렬되었어요. 미국은 북한이 몰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해 기존의 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1950년대 소련의 초기 기술 지원으로 시작됐고 이후 중국으로부터도 일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0년대 초반, 특히 2005년에 있었던 파키스탄의 지원이었습니다. 이때 북한은 파키스탄으로부터 핵무기 설계 기술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얻으며 핵 프로그램을 빠르게 진전시켰죠. 그 결과 김정일은 북한은 이제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인 2006년 10월 북한은 결국 첫 번째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비록 그 위력이 0.5킬로톤으로 매우 작았지만요. 전문가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힘을 과시하려는 상황에서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폭탄을 폭발시켰고 2013년에는 세 번째, 2016년과 2017년에는 첫 번째 수소폭탄을 실험했어요. 지금까지 자체 핵무기를 만든 국가는 10개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전 기간 보호와 억제를 위해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그리스, 덴마크, 그린란드,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캐나다, 모로코, 푸에르토리코에 핵무기를 보관했어요. 이 중 일부는 잠시 동안만 사용되었고 일부는 핵무기를 탑재한 운반체만 있었지만 대부분은 냉전 종료와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는 오늘날에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남아 있어요. 소련도 소련 공화국들의 상당량을 보관했는데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나머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내부에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쿠바에도 잠시 보관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소련 붕괴와 함께 제거 및 해체되었지만 2023년 러시아는 다시 벨라루스에 약 130개의 핵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국제적 압력이나 자원 부족 때문에 자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여러 국가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웨덴, 루마니아,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시리아, 대만, 일본이 포함되어요. 이런 국가들 중 다수는 실제로 기술 개발에 매우 가까이 갔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란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서 꽤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사이버 공격으로 대부분 좌절됐어요.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미사일로 직접 파괴했고 이란의 경우에는 핵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스턱스넷 같은 사이버 공격을 가했죠. 현재 중동에서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란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란이 핵무기를 얻으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사우디는 이미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과 수단을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한다면 매우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져요. 가장 진보된 핵 에너지 기술과 대량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평화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개발 완료에 매우 가까워 인프라와 기술을 구축했지만 멕시코가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조약을 제안했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결국 서명했어요. 기아나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입니다. 이 지역은 프랑스의 영토이긴 하지만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곳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핵무장 국가의 땅이지만 실제로는 비핵지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죠.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핵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남태평양의 라로통가 조약, 아프리카의 펠린다바 조약, 중앙아시아의 세미팔라틴스크 조약, 동남아시아의 방콕 조약 등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금지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청정 대륙 남극에서는 남극 조약을 통해 모든 군사 활동과 핵실험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점점 더 넓은 영역에서 핵이 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 핵무장 국가들은 핵무기를 잠수함에 저장하고 있어요. 즉, 이런 잠수함들은 전 세계 바다 어디에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령 한 나라의 지상 발사 기지나 미사일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잠수함에 실린 핵미사일은 여전히 남아 있어 즉시 반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핵잠수함은 가장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평가받아요. 적이 먼저 공격하더라도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핵무기를 만들거나 파괴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1979년의 벨라 사건이 바로 그 단적인 예죠. 그만큼 핵과 관련된 움직임은 결코 은밀하게 진행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위성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지구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죠. 심지어 대서양 깊은 바다 밑에서 잠수함이 폭발했을 때조차 미 해군은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냈습니다. 이제 세상에 완전히 숨겨진 핵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에 가까운 과정을 끝내 완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를 실제로 손에 넣은 10개국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며 가장 소름 끼치는 건 핵무기라는 발명품이 인간의 지능이 낳은 최고이자 최악의 결과물이라는 점이에요. 우린 과학의 진보가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전쟁이 줄어들고 공포 대신 협력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핵 억제력 덕분에 20세기 후반 이후 대규모 전쟁은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인류는 늘 파멸의 공포 위에 서 있는 불안정한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단 한 사람의 결정으로 세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지만 그 강함은 곧 끝을 결정할 권리를 쥔 자의 부담이기도 하죠. 앞으로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핵은 에너지의 도구가 될 수도, 멸망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 쓸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핵이라는 힘이 남긴 인류의 가장 복잡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